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 27회 자격시험 대비 기초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정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출제 빈도표를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이해, 진도를 조금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간 접수 현황을 보면 여기 2012년까지 많이 줄었죠. 전에 뭐 15만이었다가 줄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접수가 뭐 1차만도 그렇고 2차만도 그렇고 동차도 그렇고 급격하게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응시가 늘어나고 있다. 추세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역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이렇게 돼 있죠. 80대도 있어요. 80대 되신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 3, 4, 50대 층이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25회 합격률은 지금 2015년도에 본 게 26회고요. 26회는 11월 25일인가요? 이때 발표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응시자죠. 이게 응시자죠. 그래서 2015년도 합격, 2014년도 25회 합격률을 보면 약 20% 정도가 합격을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20%가. 그래서 이번 2015년 시험은 약간 쉬웠기 때문에 3만 명 이상 합격을 할 것 같아요. 1차만 봐도. 그렇게 이제 1, 2차가 좀 쉬웠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 정도가 합격을 하니까 쉬운 시험은 아니죠.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붙는 시험입니다. 지원자 기준으로. 자, 시험 과목을 보게 되면 시험 과목은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우리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이고 1차에서 두 번째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이 묶여서 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 이렇게 총 5개 과목인데 실질적으로는 얘까지 이게 2과목이니까 6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6명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나와요. 40문제가 5과목이니까 200문제가 나오는 거죠. 200문제가 나오고 시험 문제의 유형은 오지선다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과락 기준이 있어요. 과락은 아무리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과락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이거 아무리 다 합격했어도 1차에서 불합격이면 2차도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을 보게 되면은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이 좀 넘죠. 100분 동안 80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1차 과목은 1차 시험은 2과목을 100분 동안 푸는 거고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장애인분들은 조금 더 길어서 50분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3개 과목이니까 이것도 한 과목당 50분씩 15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험은 아니, 시간이 좀 늘어나가지고 2시 반까지 시험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보통 10월 말에 보게 되겠죠. 10월 말 마지막 주나 그 마지막 전주에 토요일 날 보게 돼 있습니다. 전엔 일요일 날 봤는데 이제 토요일로 올해부터 바뀌어서 실시를 하겠죠. 자, 그리고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 1차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포함해서 개론과 감정평가론 85, 15% 내외가 되겠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만 이제 시험범위고요. 그래서 민법 혐의 총칙 중에 법률행위만,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5%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15% 정도, 15%면 40개에 15%니까 6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 시험 과목의 긴 이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 내외고 중개실무에서 30% 내외가 출제된다. 공시법하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거하고 부동산 관련 세법, 그래서 공시법하고 세법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등기법 30%, 과거에 지적법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지적에 관한 제2장 및 제4절 및 제3장 이 부분이 이제 지적에 관한 분야예요. 여기 30%에서 공시법 중에서 약 60%가 나오고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40%가 나오는 거죠.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치세는 제외한 세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과목 부동산 공법 중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30%,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30%,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 40% 내외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학계로는 이게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표준 목차를 정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표준 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론 중에는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 2개 정도가 되겠고 약 3-4문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학 강론 한 부분에서는 부동산 경제론, 수요와 공급, 부동산 가격 이론,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되겠고요. 이 경제론에서 5개 이상이 나오죠. 5개에서 많을 때는 8개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 사항과 입지 및 공간구조론, 도시구조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3-4문제가 출제가 되고, 부동산 정책론에서도 왜 개입하는가, 그 다음에 토지, 주택, 조세 정책으로 나뉘어서 여기서도 3-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투자 이론과 투자 분석 및 기법 6-7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증권론으로 나누어서 이것도 5-6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이용 및 개발, 부동산 관리 마케팅 했는데 이 개발에서 최근에 출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5문제 안팎이 출제가 되는 이렇게 이번엔 6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론인데 감정평가론에서는 기초 감정평가 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도 해가지고 15% 내외로 한다. 약 6개 정도가 출제돼서 대략 40문제가 이렇게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집중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학과론을 대략 이제 출제를 보여드렸는데 최근 5년간 출제예요. 26회는 얼마 전에 본 시험이죠. 10월 24일, 2015년 10월 24일 날 본 시험에서 부동산 개념 분류에서 2문제, 부동산의 특성에서 1문제 정도 해가지고 3문제입니다. 보통 최근에는 3문제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1편에서는 약 3문제 정도가 출제되더라. 2편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3-4문제죠. 많을 땐 5문제까지 나오고, 그렇죠? 가격 이론에서 뭐 1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1-2문제가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보통 5-6문제가 나온다. 1편에서는 3문제 정도, 2편에서는 5-6문제가 나오더라. 많을 땐 뭐 8개까지 나온 적도 있었죠. 자, 그리고 3편에서는 이렇게 쭉 보시면 추세가 약 최근에는 3-4문제로 줄어들었죠. 3-4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지론에서 2문제 정도, 시장에서 1문제 정도가 최근 경향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번에 6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보통 보면 여기 잘렸네요. 4문제 정도, 4문제, 5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정책론이에요. 이제 아까 보셨던 표준 목차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세 분류로 저자인 제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가 약 18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편부터 8편까지 나머지 절반이 있는데 5편부터 8편까지를 보시면 5편 투자이론에서 4문제, 투자분석 기법에서 그래서 투자론 합쳐서 보통 보시면 이제 6문제가 안팎이 출제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론도 적을 땐 4개부터 많은 땐 7개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5, 6개가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이 전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22회 이전에는 4개, 6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되니까 5문제 안팎이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는 파트가 됐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의 기초,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이게 2, 3일, 여기도 2, 3일.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였죠. 여기서 4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3문제나 나왔으니까 보통 여기서 1문제가 나오는 이렇게 보시면 2문제, 3문제, 1문제 이게 전형적인 문제 출제 유형이에요. 2, 3일 이런 정도 해서 6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문제가 좀 넘는 약 22문제 안팎의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구성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은 이제 계산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가 7개에서 많을 땐 10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죠.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부동산학 우리 진도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이 무엇인가 도대체 라는 것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면 부동산 하게 되면 한자로 보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죠? 반대는 동산,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학회도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리얼은 레알이라고 하는 스페인 화폐 단위를 말하고 에스테이트는 영국식 뭐 토지, 사유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스페인 화폐 단위와 이게 합쳐서 리얼 에스테이트 해가지고 이걸 부동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어원이 있다고 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영어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건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학은 어떻게 출범을 했는가? 부동산학은 1970년대에 출범을 했던 학문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죠. 지역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역은 못 움직이는 어떤 국한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학과 더불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경제학이 들어가니까 사실 부동산학은 경제학과 가장 유사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경제학.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예를 들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뭐 미시경제학 얘기겠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원칙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좀 단편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가용한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비용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는 학문이라면 부동산학은요 이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요. 최유효 이용, highest and best use. 즉 똑같이 희소한 자원인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로 그리고 베스트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목표가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학이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죠. 학문을 뭐 배운다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의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은 아까 보셨듯이 저희 교재는 8편의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목차를 토대로 8개로 나누어 놨고 그 중에 1장이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절에서 부동산 학에 이해해가지고 1편부터 8편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자, 1편은 우리 표준 목차에서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방법론은 전체를 보고 강론을 본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들어가서 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총론해놓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총론이라기보다는 기초다. 부동산학의 어떤 기초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 표준 목차상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목은 총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총론은 제가 보는 이 전체가 지금부터 여기까지 8편까지 강의하는 것이 총론이에요. 어쨌든 1편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너는 누구냐 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의 특성이 일반 재화와는 다르다라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재화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학만의 고유한 어떤 영역이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학의 그래서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정의하고 그 특성,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수는 좀 전에서 보셨던 대로 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2편은 어떤 거냐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도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존재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기초가 필요하다. 그것이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거창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가령 수요 공급 이론이라든지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든지 이런 기초적 개념들을 배운다. 그렇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5문제 안팎이 출제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개념, 정의 이런 것 등을 보고 독특한 주택시장, 거기서 발생하는 여가과정 뭐 이런 것 등도 보지만 이 장에서는 입지론 아주 특이하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시구조 이론 이런 것 등을 보는 파트가 3편이 되겠습니다. 3편은 이제 세네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독특하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이게 경제학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가만히 보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불안전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부동산 정책론이에요.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이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이걸 우리는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를 정부가 개입해서 달성해야 돼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그래서 개입한다. 자, 효율성 달성의 목적으로도 개입하지만 그리고 정부는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얘기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평등하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한다. 임대주택 정책, 뭐 임대료 보조를 한다든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론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는가 논리와 방법 등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겠고 문제수는 4문제 안팎이 출제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가 전반전입니다.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은 내용도 비슷해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을 정의하고 넌 좀 특성이 독특하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자. 이런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초를 알아야 된다. 수요 공급 이론 등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제수도 한 그쵸? 17, 8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해서 부동산 학이다 하기는 좀 부끄럽죠.
그래서 이제 5편이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목표예요. 자, 부동산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부동산 개발일 텐데 부동산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겠죠. 이것이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관리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학문이 섞여 있어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론이고. 자,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을 했으면 부동산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죠. 부동산 금융론을 배우셔야 돼요.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관리도 필요하고 부동산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고 마케팅, 부동산 관리까지 포함해서 7편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미시적, 거시적 목표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공공 부분이 될 것이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게 목표죠. 희소한 부동산 자원을 최유효이용하게 하는 방법론,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론에서 6, 7문제, 금융론에서 5, 6개, 여기서도 한 4, 5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문제에서도 5, 6, 7편에서 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전편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서 그렇게 깊진 않지만 골고루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왜 배우는가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워.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은요, 지네들 짜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필요하다. 즉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진정한 적절한 가격에 대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또한 감정평가로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분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감정평가가 쉽지 않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15% 내외로 한다. 즉 6문제로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적지 않게 출제되니까 7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이라든지 감정평가론 당연히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론 금융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나머지는 뭐 계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론이에요. 사실상 전체를 봤습니다. 전체를 봤으니까 이제 하나씩 나무를 보러 들어가기로 하죠. 자, 하나가 더 있네요. 이제는 1절로 들어왔어요. 1절 부동산 학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즉,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전 편에서는 전 내용에서는 이게 부동산 학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나라는 전체를 봤다면 부동산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흐름보기예요. 이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우리 기초인문 교재는 흐름보기,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요약 및 해설,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OX 체크,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맛보기 이런 정도를 더 추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흐름보기를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자, 흐름보기, 즉 이런 거를 잠시 후에 배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법학, 경제학, 공학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응용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현실 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목적의 학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연구 방법론으로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배우실 거고요. 연구 대상으로는, 지도 이념으로는, 지도는 길을 가리키다라는 뜻이 지도예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부동산학을 해야 될까? 합법성,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하듯이 부동산학도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길로 가자라고 하는 지도 이념이고요. 연구 대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재반 현상과 인간이 그에 대고 행하는 활동인 부동산 활동. 이것이 바로 연구 대상이다. 경제 활동의 경제 대신 부동산으로 바꿔놓으면 부동산 활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 학습 내용 요약 및 해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흐릿하게 음영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미리 볼 거예요. 방법은 쭉 어떤 걸 배웁니다. 흐름 보기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걸 배웁니다 라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각각 정리해 나가기로 해요. 자, 학문적 성격은 종합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며 규범과학이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접근 방법은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다. 종합식은 복합 개념에 의한 시스템적 사고다. 뭐 이런 것 등을 이해하시면 되고, 기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등이 존재한다.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지도 이념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연구 대상으로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에 접목되는 모든 기술 경제, 제도 및 기타 현상 등을 의미하고,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다. 중개 활동 등이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학문적 성격을 보시면 종합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사회과학이라고 했는데, 그때 과학이 들어가 있죠. 과학, 즉 사이언스.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하면 여러분께서는 물리나 생물, 화학 이런 것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과학도 과학이다. 그럼 과학이 뭐길래? 사이언스란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을 과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사회라는 것은 집단을 의미하죠. 집단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과 관련된 집단을 연구하는 겁니다. 정치학이라든지 경제학 뭐 이런 게 다 사회과학에 속할 거고요. 부동산학도 잠시 후 사회과학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자연과학은 좀 다르죠. 인간과 인간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 시간. 과학이란 어떤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지식들, 체계적 지식을 말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첫 번째 종합응용과학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의가 종합응용과학이에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말은 종합과학과 응용과학이 합쳐진 말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학문이 여러 개 있다. 네. 법학, 경제학, 공학 등 여기 위에 경영학, 심리학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 여기 엔지니어가 건물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의 법률적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시험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도 있었고 민법도 있었고 세법, 등기법도 있었고 법학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수년가가 최소한 0보다 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을 배우시게 되겠죠. 어쨌든 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해요.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자금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공학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학의 미시적 작은 목표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세 가지 학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학문을 우리는 종합과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자가 붙었는데 그럼 응용과학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응용과학은 우리가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한 학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응용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학문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학이 있다 그러면 의학은 순수 학문이 아니에요.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공학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짓고 뭐 건축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 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학도 응용과학이 되는 이유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학문이에요. 당연히 응용과학이죠. 건물을 좀 더 멋지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실용적으로 짓는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과학이기도 하다 그래요. 경험이란 무엇인가? 이게 다 아는 건데 해보라 하면 좀 어렵죠. 경험이란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것을 경험이라고 한다. 그렇죠? 또는 거기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경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학이 경험과학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경영과학은 실질과학이라고도 하는데 반대 논리를 생각해 보면 형식과학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경험적으로 이게 얻는 게 아니죠. 논리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는 형식과학이지만 부동산학 같은 경우는 경험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것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혹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경험과학이다. 철학 같은 그런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규범이라고 할 때 규범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나 뭐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이게 법의 형평성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규범. 양형을 해야 된다. 판사가 판단을 할 때는. 자, 사실에 대한 관찰보다는 기본적인 가치태도에 의해 규정된 학문을 규범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유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국가 것이기도 하죠. 사라지지도 않고 땅이. 그래서 합리적 부동산 활동의 판단,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규범과학이라고 한다. 사회과학은 사실 모두가 규범과학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활동에도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과학적 속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각종 규제와 법률적 제한 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반대죠. 사회과학은 사회라는 뜻이 모일사 모일에 모여있다. 집단이다.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주의를 사회주의라고 하고,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개별 개인들을 존중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고, 사회민주주의는 그 두 개가 섞인 사회와 개인을 모두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를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집단이고, 그러한 집단을 연구하는 인간과 관련된 인간이 모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정치 현상, 경제 현상, 부동산 현상 이런 것 등을 연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학도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니까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었어요. 자, 용어 정리하기를 보시죠. 용어 정리하기. 용어 정리하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 D편에 학습 내용 요약 해설이 끝나고 D편에 보면은 용어 정리하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걸 다 마치고 해야 되지만 이제 부동산 연구 대상까지 다 해야 되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기 위해서 학문적 성격까지만 하기 위해서 잘랐어요. 용어 정리를 반만 하겠습니다. 자, 종합과학이 이제 복습이 되겠죠. 종합과학이라는 뜻은 법학, 경제학, 공학 등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연구되는 학문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였고, 응용과학은 공학, 의학 등 이미 얻은 지식을 실제 생활에 응용해서 인간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다. 경험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험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실증 학문이다. 실증과학이다. 규범과학이라는 윤리, 논리 등과 같이 규범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규범이라는 뜻 자체가 인간이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과학은 모두 규범과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사회과학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객관적 법칙을 해명하라는 과학이다 라는 겁니다. 연구 대상에 따라서 사회학, 정치, 경제, 역사학 등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셀프 평가.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가 3개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자 이런 뜻이죠.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을 복합적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이다. 잠깐 요 틈에 여러분 생각할 틈을 잠깐만 맺혀 드리겠어요. 자, 답은 오죠. 맞는 내용이에요. 종합과학이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학은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으로 분류된다. 자, 되셨죠? 이거는 뭐 당연히 X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인간의 사회 현상,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자, 세 번째 문제. 부동산학은 순수 이론과학이자 형식과학이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틀린 거 아셨죠? 이것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에요. 인간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렇죠? 형식과학이 아니라 그랬죠. 실질과학, 경험과학이라 그랬어요. 경험과학은 실질과학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많이 안 했습니다. 진도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1절에서는 부동산학의 흐름 전체 1편부터 8편까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살펴보는 정도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겠죠. 부동산학의 이해 중에 1절의 접근 방법, 지도 이념, 연구 대상, 그리고 2절의 부동산의 개념 전체,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법률적, 경제적 개념, 위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